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죠. 하지만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 역사를 짐작조차 하기 힘든 나라들도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남아시아인데 서양의 식민 지배 이후에야 비로소 기록들이 이루어졌죠. 물론 그곳에도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살고 있었죠. 우리의 조상님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인류의 DNA를 조사해봤더니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지배적인데, 아주 먼 옛날 우리의 조상님들 중 일부가 기후변화로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졌을 때 잽싸게 바다를 건너 지금의 전 세계 각지로 이동했다는 거죠. 때문에 동남아의 섬, 도서 지역에도 오래전부터 소규모의 부족 단위로 사람들이 거주해왔습니다. 혹시 알타이 어족이라고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우리말은 저기 중앙아시아와 비슷한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배웠던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은 이런 내용이 없답니다. 우리말은 독창적인 언어로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조사해봤더니 동남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도양의 섬나라들은 모두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라고 합니다. 즉, 언어학적으로 구분했을 때 서로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죠.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대만과 필리핀에 거쳐 동서로 뻗어 나갔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 옛날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항해술과 함께 아웃트리거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이 배들, 세발 자전거처럼 생긴 보조 날개들이 균형을 잡아 항해에 도움을 주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에 의해 기록된 자료 이전에는 이들 동남아 국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요. 우기에는 습하고 건기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해 음식뿐만 아니라 기록물, 예술품들도 쉽게 부패하여 보존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의 고대 시대에 대한 궁금증은 중국의 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중 제번지라는 책은 중국 송나라 시절 조여과리란 분이 진 책으로 고려, 일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여러 해상 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이후 그 유명한 정화의 대원정에서 중요한 안내책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화는 명나라 환관 출신으로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번에 걸쳐 함대를 이끌고 바다로 나섰는데 동남아시아, 인도, 실론,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부 지역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함대 규모는 60여 척의 초대형 선박을 포함한 총 300척이 넘는 배에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중앙의 배는 길이 137m, 선폭 56m의 9개의 돛대를 갖춘 약 3,000톤급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100년 뒤 딸랑 3척의 배에 120명의 콜럼버스, 배 5척에 270명 선원이었던 마젤란 탐험대와 비교했을 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중국의 군사력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화가 이러한 데 원정을 나선 이유는 조국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난의 변 이후 생사불명인 법문제를 찾아 나섰다는 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명나라는 홍무제 주원장에 의해 건국되고 이후 장남 주표를 태자로 삼았는데 불행히도 일찍 죽는 바람에 손자인 건문제를 후계자로 임명하죠. 그런데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체는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나도 왕자인데, 그리고 지금껏 저 먼 북방에서 원나라 몽골에 맞서 나라를 지켜왔는데 나는 기회조차 안 줘. 억울한 거죠. 결국 쿠데타로 조카를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죠. 익숙하지 않나요?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수양대군 세조 같기도 하고, 아버지 밑에서 굳은 일은 도맡아 했는데 팽당한 걸 보면 태종 이방원 같기도 하죠. 아무튼 왕이 된 영락제는 명분이 없는 쿠데타를 물타기 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꾸려 이웃 나라들에게 힘을 과시하면서 위협하는 거죠. 조공을 바치거라. 당연히 국민들은 새로운 왕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여 주위인 나라들이 앞다투어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청하는구나 생각했던 것이고요. 명나라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해금령, 즉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한다는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정화의 대항해 중에도 이 정책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해금령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중국 대륙은 식량 자원 모든 것이 풍족하여 굳이 교역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물론 자신들 이외에는 모두 오랑캐 들이었기 때문에 교역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교우위, 즉 서로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 각자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역으로 보충하기 위해 상거래가 발생하는 건데, 중국은 다 가진 거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나라에서 구해줄 테니 민간 차원에서는 외부와 접촉하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왼쪽에는 히말라야 산맥, 쿨룬 산맥이, 위쪽으로는 고비 사막이 있어 만리장성이 있는 동북쪽 이외에는 위협 세력이 없었죠. 결국 한 곳만 막으면 된다는 전략이고, 이를 위해 영락대 시절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합니다. 물론 그의 정치 기반이 북경에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크고요. 이때부터 북경은 지금까지도 중국의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상업을 천시하던 유교 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하찮은 상인들이 외국과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 양반들을 위협할 수 있겠죠. 해금령 때문에 남쪽 바닷가에 인접한 도시들은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난에 빠졌습니다. 나라에서 관리도 제대로 안 하니 외국 해적들이 들끓었고요. 동남아시아 화교들이 대부분 푸젠성과 같이 남쪽 출신인 이유도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졌던 해금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453년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콘스탄티노플 함락인데요. 이 사건을 기준으로 중세의 마지막 그리고 근세의 시작으로 부르고 있죠. 이곳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지역으로 유럽인들 입장에선 당시 동족의 이교도들인 이슬람 세력을 막아주고 동방의 문화와 향신료 등의 교역로 역할을 담당하던 중요한 거점이었죠. 이곳이 이슬람 세력으로 가로막힘으로써 아시아와의 교역 역시 차단되었고, 대안으로 바다로 돌아서 아시아로 가는 신항로 개척에 나섭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천년이 제국,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수도이고요.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데 콘스탄티노플은 천혜의 요새로 삼중 성벽으로 방어하고 있어 쉽게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성벽을 점령하기 위해 오스만은
9만 명의 병력과 헝가리 무기상 우르반이 제작한 길이 8m의 어마어마한 대포도 준비했죠. 그런데 이 대포는 천둥소리 같이 너무 강력해서 한번 발포하고 나면 포신을 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겨우 하루에 7번 정도만 발사가 가능했죠. 또한 에임이 형편없어 목표물을 맞추지도 못했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군의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문제는 골든홀이라고 불리는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해군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죠.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배가 물로만 다니라는 법이 있나? 머리에 이고 뛰어. 산으로 배를 날라서 우회하는 거죠. 우리의 인천 상륙작전의 버금가는 한 수였습니다. 결국 육지와 바다 양쪽의 협공으로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되고 맙니다. 콘스탄티노플 하면 십자군 원정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슬람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유럽에서 저 멀리 아시아로 원정에 나선 거죠.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보면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던 이 전쟁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성스러운 전쟁이었겠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몫 잡으려고 참여한 거죠. 이슬람 이교도 들은 죽여도 살인이 아니어서 마음껏 약탈하고 땅을 빼앗아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싸움만 잘하면 한 지역을 차지해서 영주가 되고 노예도 부릴 수 있었죠. 이렇게 약 200년 동안이나 이쪽 지역으로 원정을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의 음식, 날씨, 문화 등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고향에 돌아가서도 그곳에서 길들여진 향신료의 맛을 잊을 수 없었죠. 교역로가 막혀서 가뜩이나 비싼 향신료를 구하기조차 어려워지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직접 공수에 오겠다고 나선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앞장섰고요. 포르투갈이 먼저 재빠르게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았는데요. 1488년 희망봉에 도착하고 1498년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에 도착하죠. 이에 뒤질세라 스페인은 콜럼버스를 보내 1492년 서인도 제도를 발견합니다. 동쪽의 포르투갈을 피해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서 인도에 도착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이어 1519년에는 세계 일주로 유명한 마젤란의 항해가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왜 아메리카 대륙인데 서인도 제도라고 부를까요? 우습게도 생각하시는 그대로 인도의 서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동쪽도 있겠죠. 많이 들어보신 동인도 회사가 대표적이죠. 인도의 동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시아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뜻인데 중세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정도가 동쪽의 끝으로 여겨 이곳을 아시아로 불렀고 이후에는 후추, 향신료가 가득한 인도로 넓어졌고 때문에 지금은 동남아, 서남아시아, 동북아, 중앙아시아까지 너무도 많은 아시아가 존재하죠. 마치 SCV가 정찰 나가면서 어두웠던 곳이 환해지는 것처럼 아시아라는 범주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잠시 지구 과학 시간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위로 그리고 아래로 무역풍이 부는데 위도가 변함에 따라 그리고 계절이 바뀜에 따라 해수면의 온도도 영향을 받아 바람의 방향도 바뀌게 되죠. 이를 이용하는 항해술로 먼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었고 나중에 상강무역이 활성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도 지방의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데 이로 인해 태평양 동쪽의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쪽은 따뜻한 바닷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물이 끓어 수증기를 만들듯이 덮고 습한 상승 기류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태평양의 동쪽은 따뜻한 물이 빠져나가 차갑고 건조한 기류가 형성되고요. 근데 가끔 이 무역풍이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피곤해서인지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힘이 딸려서 바닷물이 태평양의 중간 또는 여전히 동쪽 부분에 머물게 되고 이곳에서 증발하여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때문에 동쪽에는 홍수, 태풍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서쪽은 습기가 없어 매우 건조해지죠. 이런 현상이 상당 시간 지속되면 이를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엘니뇨는 아기 예수 또는 남자아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이고 여자아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라니냐도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무역풍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현상으로 너무 많은 바닷물을 밀어내어 이번에는 태평양의 서쪽 지역이 많은 비로 인한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을 겪게 됩니다. 또한 동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한랭건조, 즉 춥고 건조해집니다. 마젤란의 항해로 돌아와서 마젤란은 포르투갈의 하급 귀족 출신으로 당시 포르투갈의 영향력 아래 있던 동남아시아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스페인으로 건너가 국왕을 설득하여 서쪽 항로를 통해 말루크 제도에 도착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에는 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파나마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마젤란 해협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맨 아래쪽 명랑해전에 울돌목처럼 좁고 험한 해로를 통과해야만 했는데 이 지그재그의 험한 통로를 빠져나와 넓고 드넓은 태평양을 보고 마젤란은 참, 크고 조용한 바다구나. 크고 조용한 바다라는 뜻의 라틴어 마레 파시피쿰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퍼시픽 오션, 태평양이 되었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태평양을 지나 지금의 필리핀 세부에 도착한 마젤란은 이곳에서 추장 라프라프와의 막탄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필리핀 세부에는 이 당시 마젤란이 가지고 왔다는 마젤란의 십자가가 관광 명소로 남아있습니다. 마젤란이 죽자 부하 엘카노가 선장이 되어 남은 선원들을 이끌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출항 3년 만에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로 기록되죠. 마젤란은 세부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포르투갈 군인으로 근무할 당시 인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항해했었기 때문에 세계 일주를 완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억지스럽죠? 여담으로 당시 귀환한 대원 중 피카페타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항해일기를 바탕으로 최초의 세계 일주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분명히 자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지를 썼는데 하루가 모자란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로 항해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죠. 앞으로 가. 해서 걷는데 나 혼자만 뒷걸음치는 거죠. 결국 앞사람이 하루만큼 걸었을 때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거죠. 이 이야기는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도 발견되는데 주인공은 세계일주로 내기를 했는데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 늦게 도착하여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구 자전 방향으로 여행을 하여 실제로는 정확한 날짜에 도착한 거죠. 다시 예를 들면 앞으로 가. 해서 걷다가 저 혼자만 갑자기 앞 사람을 추월해 뛰어가는 거죠. 결국 다들 하루만큼 걸었을 때 저 혼자만 저 앞에 있는 거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서로 멀티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내 땅이라고 우기다 보니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교황청에서 중재에 나섭니다. 선을 하나 그어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꼬라는 건데 1493년에 이렇게 결정해 줬는데도 서로 불평하니까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하여 이 경계선을 조정해 줍니다. 해당 경계선에 속한 남아메리카 지역을 포르투갈의 영토로 인정해 준 것인데 현재 남미의 모든 나라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브라질만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그니까 동서로 나눠줘도 결국 자꾸 걸어나가면 동남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29년 사라고사 조약을 체결하여 필리핀, 괌, 팔라우 등은 스페인이, 마카오와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이 차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죠.